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4월 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취업이 안 돼가지고 차라리 외국으로 나가볼까? 이런 구직자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구직자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미국 아니에요? 미국이 아니래. 우리 바로 이웃나라 일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SBS 뉴스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 IT 인재 모셔가기 열풍이 불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IT 인재들도 일본으로 많이 간다는 거야. 네. 실제로 일본 내에 한국인 취업자가요 4만 1천여 명이나 된대요. 이건 지난 한 해 동안 4천 명이 넘게 늘어난 수치래요. 와. 근데 좀 이상하잖아. 왜 이렇게 늘었을까? 일단 일본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구직자 입장에서도 윈윈할 수 있으니까.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요. 요즘 일본 기업들이 수출도 잘 되고 좀 살아나고 있잖아요. 네. 다시 글로벌 경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대요. 그러려면 외국 인재들이 필요하잖아요. 가장 적합한 게 우리나라 IT 관련 인재들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IT 인재가 글로벌 인재다. 그렇죠. 거기다가 글로벌 하려면 다양성이 필요하잖아요.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한국인 인재 전용을 아예 따로 실시하는 기업들까지 있대요. 또 우리나라 구직자 입장에서는요. 단순히 취업된다. 이것 말고도 더 큰 장점들이 많대요. 어제 뉴스 인터뷰에 일본의 한 중견 IT 업체에 취업한 우리나라 신입사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던 중에 마침 해외 취업 박람회가 열려가지고 즉석에서 면접을 봤는데 바로 거기서 입사가 됐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고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했는데 실제로 가봤더니만 조건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초임이 한 달에 220만 원. 220만 원이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기숙사비와 교통비가 별도로 지원된다. 대졸 초임 치고는 적지 않은 금액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네요. 더 놀라운 점은 이 신입사원은 이런 조건이 아니라 기업 문화에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대. 한국 기업과는 달리 일본 기업들은 직원들을 존중해준다.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신입사원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정사원이고 제가 여기 있다는 소속감이 확실하고 특히나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이 많어.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돼서 너무 좋다. 예전에 한국 회사에 있었을 때는 맨날 그런 소리 들었을 거 아니야. 실무 관도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어. 그쵸. 일본 회사에서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서 너무나 마음에 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선을 조금 돌려서 일본 쪽을 고려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전해드리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일본 기업들도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직원들을 존중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행태처럼 하다가는 우리나라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취업하겠어요? 다들 외국에 나가버리면 이거 우리나라 기업은 누가 해? 너 회사 그만두고 창업한다며? 준비 안 해? 그래서 이번 주말에 일본 가잖아? 창업 아이템 찾아보려고. 아서라 뻔한 일본 가봤자 아이템이 나오겠니? 뭘 모르시네. 한국이 일본 따라간다는 말 몰라? 지금 일본을 보면은 한국의 내일을 알 수가 있어. 불황이라서 25년간 지갑을 닫았잖아,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서도 통한 비즈니스가 있다고. 그 비즈니스가 한국에서도 충분히 먹힐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일본에서 대박난 아이템이 한국에서도 대박을 칠 수 있다. 오, 듣고 보니 정말 그렇구나. 그런데 겨우 주말 여행만으로 그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나만의 가이드가 필요한 거지. 짠. 도쿄 비즈니스 산책? 요즘 베스트셀러로 뜨고 있는 책 아니야? 맞아. 저자가 도쿄에서 수년간 특파원을 하신 분이야. 일본에서 뜨고 있는 비즈니스를 정리한 책인데 우리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세세하게 찾아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네. 이번 여행 그러면 나도 데려가줘. 나도 창업 좀 하게. 그럼 우리 도쿄 비즈니스 산책 떠나볼까? 나는 도쿄에서 서울의 미래를 보았다. 도쿄 비즈니스 산책. 도서 출판 한빛비즈.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첫 번째 소식은요. 아주 훈훈한 뉴스네요. 셀트리온이라고 바이오 업체 있잖아요. 유명하죠. 예, 우리나라 바이오를 대표하는 간판 기업인데 마침내 미국 시장을 뚫는데 성공을 했어요.
이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라, 그러니까 복제약이죠. 복제. 이 복제약 램시마라는 항체 바이오시밀러 약이 있는데 미국 FDA 승인이 떨어진 거예요. 오, 승인을 받았어요? 이 램시마는요,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다양한 질환에 작용을 하는 약이거든요. 오, 왜냐하면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예요. 이 정도면 만병통치약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리지널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특허를 가지고 있던 약, 이게 존슨앤존슨의 레미케이드라는 약인데 이 램시마는 이 약의 복제약입니다. 근데 복제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마침내 성공을 했고, 그럼 이 성공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이 레미케이드 오리지널 약이죠. 이 약의 매출이 5조가 넘는데요. 오호. 5조가 넘고 셀트리온의 램시마는 아무래도 복제약이니까 저렴합니다. 저렴하니까 2조에서 3조 가량을 내다볼 수가 있다는 거야. 미국에서만.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미국 전체를 따져 보니 이러한 유사 치료 시장이 20조라는 거야. 그리고 미국 FDA 승인이 떨어지면 한국에도 떨어지겠죠? 한국의 이야기 들어오면은 거의 독점 수준으로 잘 팔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무튼 복제약 덕분에 치료할 때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요즘 전세난 때문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역전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역전세 비슷한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대요. 지난해 새로 입주한 아파트 중에 분양가가 있잖아. 예. 근데 분양가보다 전세 가격이 더 높은 아파트가 의외로 많아요. 부동산 114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분양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아파트가 전국에 무려 14%나. 14%요. 이거 장난 아니잖아. 10개 중 하나는 분양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거야. 예. 그러면 이 분양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전세 자금 빼면 이거 돈 어떻게 돌려줄까? 일단 부동산 114 조사를 좀 더 살펴보면요. 지방광역시에서 분양가보다 전세가 비싼 아파트 비중이요. 무려 29.9%. 그러니까 30%예요. 그러니까 지방이 더 심각하다는 얘기인 거죠. 예. 대구는 56.5%. 절반이 넘는 거야.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요. 분양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100% 이상인 경우가 11.4%. 지방보다는 좀 적긴 한데 저는 이 11% 자체도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서울은 14%, 인천은 15.4%. 앞으로 그러니까 전세를 얻을 때 이 분양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분양가보다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다음 소식입니다. 기술 유출 범죄가 빈번했는데 처벌이 미미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10배로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6일 중기 기술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유출, 탈취 이 행위를 그대로 놔두면은 우리나라 경제, 글로벌 경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뒤늦게 판단을 한 거죠. 실제로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 액수를 살펴봤더니 연평균 50조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중기청에 따르면 기술 유출 한 건당 피해액이 2009년 10억에서 2014년 25억으로 2배 이상 뛰었어요. 건당 피해액이 25억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의 벌금 이 정도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솜방망이 처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영업 비밀을 침해하거나 국외로 유출했을 때는 1억 원에서 10억 원, 국내 유출의 경우는 5천만 원에서 5억 원, 악의적인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 기업에 이 정도의 징벌을 내릴 수 있는 판검사들이 있을까? 의문이 돼요. 없겠죠. 요즘 은행을 다녀오시는 분들이 다들 한숨을 쉬고 있대요. 왜냐하면 예금을 넣을 때는 금리가 너무 낮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수수료 있잖아. 수수료는 또 올라가고 은행만 갔다 오면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은행권에서 자료가 하나 나왔거든요. 근데 각 은행들이 수신금리는 대체로 다 인하를 했어요. 반면에 수수료 체계를 변경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왜 변경하겠어요? 내리려고 변경하진 않겠죠. 그렇죠. 올리려고 또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NH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달 말에 예적금 수신 금리를요 0.1%포인트를 낮췄어요. 또 KB국민은행도요 이달 1일자로 KB 개인종합자산관리의 예금에 대한 수신 금리를요 0.02에서 0.13%포인트를 인하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하를 했으면 수수료도 낮춰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수수료는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25일부터 외화 송금 수수료 체계를 변경하면서요 일부 구간을 인상할 방침이라고 해요. 기존에는 5,000달러 이상의 수수료 2만 원 이렇게 책정을 했거든요. 근데 변경하면서 수수료 구간을 나눠버렸어요. 5,000에서 2만 달러는 기존대로 2만 원. 근데 2만 5천 달러 이상을 초과할 때는 5천 원을 더 받아서 2만 5천 원을 받겠다는 얘기인 거야. 결국 올렸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아마 신한은행이 이렇게 하면 다른 은행들도 수수료 우리는 너무 싸게 주는 거 아니야? 우리도 올려야 되겠네. 다 이럴 거 아니에요. 은행 금리는 떨어지고 수수료는 올라가고 친구가 없네. 친구가 없어.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페이스북이 서비스하는 메신저 왓츠앱이 애플도 못한 걸 성공했네. 그래요? 메시지를 완전 암호화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페이스북 직원조차도 이 왓츠앱을 뚫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6일 미국 IT 전문 업체들에 따르면요. 왓츠앱의 암호화가 완료가 됐는데 직원들조차도 모든 메시지를 읽을 수가 없게 됐다고 해요. 메시지를 서비스하는 회사에서도 사용자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읽을 수 없다는 건 FBI는 물론이고 아이폰을 뚫었던 이스라엘의 그 회사에서도 뚫을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아니 왓츠앱이 뭐지? 나는 써본 적이 없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페이스북이 2014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페이스북과 같이 쓰다 보니까 10억 명을 확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트위터 사용자는 3억, 텔레그램은 1억 명입니다. 써본 사람 말에 따르면요. 여기는 카톡처럼 게임 초대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안 온대요. 그래서 소음이 없고 다 좋은데 다만 한국에서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쓸 일이 없다는 거야. 텔레그램 대신 왓츠앱 쓰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할 것 같네요. 네.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내는 반값을 생각하면 집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360도 리얼뷰와 조건 검색, 그리고 매물도 많은 다방으로 찾으세요. 반값이 얼만데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죠. 방 찾을 땐 다방.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취업 일자리 얘기를 알아볼 거예요. 근데 혹시 이런 운동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15달러를 위한 투쟁.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게 최근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회 운동이라고 해요. 15달러를 위한 투쟁? 그냥 이 말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 15달러를 쟁취하겠다. 근데 뭐에 대한 15달러? 시간당 임금 15달러를 달라는 요구가 담겨져 있는 사회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최저임금 이런 건가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 운동이 시작된 거는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무려 4년 전 2012년에 시작이 됐대요. 근데 2012년에 이때도 외신을 통해서 좀 화제가 되긴 했었어요. 맥도날드나 뭐 이런 패스트푸드 업계 이 노동자들이 우리 시간당 임금 15달러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시위를 하고 이런 사진 같은 것들도 외신을 통해서 많이 국내에서도 소개가 됐었어요. 네. 당시 미국의 시간당 임금이 얼마였냐면요. 겨우 7.25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15달러 달라는 거는 월급 2배로 올려달라. 이거랑 똑같잖아요. 예. 당연히 회사 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랬을 거 아니에요? 또 사회적 이슈도 거의 일어나지 못했대요. 얘네들 너무 많이 달라는 거 아니야? 다들 외면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을 수 있다. 예. 또 우공이 산을 옮긴다. 고사성어 있잖아. 예. 우공이 산. 이 운동을 전개한 사람들은요. 진짜 이 말을 믿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15달러를 위한 투쟁을 4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를 했대요. 그런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바위가 뚫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난해에는 뉴욕주에서 패스트푸드장 종업원과 공무원들의 최저임금을요. 진짜 이들 요구대로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해버렸어요. 또 지난 2월에는요. 로스앤젤레스 있죠. 여기에 패서디나시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더 나아가 지난 4일에는 진짜 역사적인 서명이 있었어요. 뭐냐면 미국에서 가장 큰 주 있죠.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요. 뭔 서명을 했냐면 시간당 임금,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겠다는 법안에 서명을 했어요. 외신에서 난리가 났죠. 캘리포니아는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요. 올해 시간당 임금이 10달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2017년까지 10.5달러로 올리고 2018년에는 11달러 그리고 2020년까지 15달러로 올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를 듣다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단순히 노동자들이 시위 조금 하고 이런다고 이게 다 이렇게 올려주나? 미국은 참 좋은 나라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그렇죠. 게다가 정치권까지 나서서 이 시간당 임금 15달러를 왜 수용을 했을까? 이게 좀 궁금해지잖아요. 예. 해답은 어디에 있냐면 행동에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들은 단순히 요구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팻말 들고 이렇게 시위만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생존권까지 포기하면서 파업을 했어요. 또 대규모 시위도 당연히 감행을 했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요구를 한 사람들이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들이잖아. 이 노동자들은 정규직이겠어요? 비정규직이겠죠. 당연히 비정규직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파업하면 어떻게 돼요? 정규직이면 파업을 해도 월급에서 어느 정도 나오는 게 보통 있을 수가 있는데 비정규직이면 파업하면 일을 안 했으니 당연히 아무것도 못 받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들이 파업한다는 거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15달러를 위한 이 투쟁은 좀 달랐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이 자기의 하루벌이를 포기하면서 파업에 동참을 한 거야. 그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 굶을 수 있는데도. 처음에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파업해도 회사 측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쟤네들 월급 못 받아가는데 하루 이틀이면 이거 제풀에 꺾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정치권도 마찬가지죠. 보통 미국에서도 노동자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민주당이거든요. 민주당에서조차도 이 2012년 당시에는 15달러를 위한 투쟁, 이 사회운동에 되게 부정적이었대요. 왜냐하면 당시 미국 경제가 지금이랑 달랐어요. 되게 안 좋았잖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벗어나고 얼마 안 된 때라 기업 경영이 되게 안 될 때였거든요. 민주당에서조차 기업들이 잘 돼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신자유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해요. 노동자들을 위한 우군이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요. 예. 그런데 미국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은 달랐대요. 서로를 믿고 행동을 했대요. 나만 파업하는 게 아니라 동료들도 다 같이 파업을 하니까 같이 이거를 끊임없이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에 하루벌이를 포기하더라도 또 회사가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더라도 동료들을 믿고 무려 4년 동안 파업을 강행을 했대요. 4년 동안 그러면 극단적으로는 수입이 없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대단하네요. 4년 내내 파업한 건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이게 사회운동이 벌어질 때마다 파업에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또 패스트푸드 본사 앞에서도 대규모 시위도 같이 하고 우공이산이란 믿음으로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이러다 보니 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15달러라는 이런 결실을 결국은 맺은 거예요. 정치권에서도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4년 동안 15달러를 위한 투쟁에 이제는 적극 동참하고 있대요. 미국도 이제 대선하고 있잖아. 예. 당연한 거겠죠.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이 분들도 각각 공약을 내놨는데 뭐라고 내놨냐면 연방 최저임금을요. 힐러리는 12달러, 샌더스 의원은 15달러까지 올리겠다고 내걸었대요. 4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시간당 임금 15달러 요구가 거의 현실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4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파업도 하고 시위를 하다 보면은 여론도 당연히 이분들을 지지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뿐만의 일이 아니에요. 영국이 이번 달 4일,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법정 최저임금을 대체하는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 예. 생활임금이 뭔가 좀 궁금하실 텐데 이거는 최저 물가를 반영해서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 개념 이런 거라고 해요. 주요 선진국 가운데에서는 영국이 처음 이런 생활임금이라는 거를 도입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개념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영국 노동자들은 생활임금으로 얼마나 받을까? 영국 정부에서 제시한 25세 이상 근로자 기준의 생활임금은요. 시간당 7.2파운드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2,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000원도 상당히 많잖아. 근데 영국 정부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2020년까지 9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까지 올리겠다. 이 계획까지 발표를 했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2020년까지 9파운드가 되려면 연평균 인상률이 6.25%가 돼요. 와. 많이 올려주죠. 예. 근데 영국의 지난해 초 물가 상승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0.2%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이 아무리 높아봤자 3% 초반 정도. 3%도 안 되고 기껏해야 1% 후반에서 2% 정도다. 이렇게 감안하면 물가 상승률보다 임금 인상률이 단순 계산으로도 4% 이상 높은 거야. 예. 점점 생활이 나아지겠죠. 근데 더 놀라운 점이 담겨져 있어요. 보통 이런 생활임금 같은 거 하면 진보적인 정당에서 주장을 할 거 아니야. 예. 영국의 진보 정당이 어디예요? 노동당. 근데 물론 노동당에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이 생활임금을 도입한 데가 노동당이 아니라 지금 집권 여당인 보수당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게요. 좀 상식과는 반대네요. 예. 보통 보수당 이름부터가 보수적이잖아. 이런 데는 기업 편이잖아요. 생활임금 도입이 재계선 반대할 텐데 왜 보수당이 생활임금 도입에 앞장을 섰을까? 혹시 영국에서 말하는 그 보수가 원래 노동자를 지지하는 게 보수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보수당이라니까. 보수당이 이렇게 생활임금 도입에 앞장서는 건요. 영국의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영국의 전통. 뭐냐면 영국은 정통적으로 노동운동이 상당히 강한 나라예요. 노조도 되게 세요. 왜 노조가 세냐면요. 산업혁명 초기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특히 올리버 트위스트나 뭐 이런 소설에서 나오듯이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착취를 많이 당했잖아. 예. 당시 영국 방적 공장 노동자들이 하루 15시간 중노동에 시달렸는데 주급이 얼마 받았는 줄 알아요? 15실링. 우리나라 돈으로 11만 원. 하루 15시간씩 이때는 주 6일 근무제잖아요. 6일 동안 일했는데 겨우 11만 원 받은 거예요. 이걸로 어떻게 생활이 되겠어요? 1819년에요. 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맨체스터라고 있죠. 예. 예전에 박지성이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있는 그 맨체스터에서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였어요. 무려 6만 명이. 와. 그런데 영국도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인권 개념이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었나 봐요. 기병대 있죠? 영국 기병대. 예. 이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냥 탄압한 게 아니었나 봐. 무려 11명이 사망을 했어요. 영국 경찰 총에 맞건 멀에 맞건. 이게 영국 교과서에 나오는 피털루 사건이라고 불려요. 털루. 이 피털루 사건을 계기로 영국은 노동운동이 엄청 강성하게 돼. 그래서 현재 아까 얘기 드렸던 영국의 야당 이름 자체가 노동당이잖아. 예. 여당인 보수당도 이렇게 노동운동이 강하니까 노동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보수당이 기존에는 그래도 생활임금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많이 이랬었는데 영국 경제학계가 움직였어요. 뭐냐면 이런 생활임금이나 최저임금 얘기를 했었을 때 보통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최저임금 너무 올리면 기업들이 고용 안 한다. 실업률이 올라간다. 보통 경제학에서는 그런 이론을 들이밀었잖아. 예. 재계에서도 그렇고. 근데 영국 경제학계가 연구를 해본 거예요. 조사를 해본 거죠. 시장 균형 임금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올렸었을 때 진짜 실업률이 올라갈까? 해봤더니만 아니라는 거야. 전혀 상관관계가 없대요. 영국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보고서까지 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최저임금 도입이 노동 착취적인 극단적 저임금 일자리를 없애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등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이 최저임금을 올린 기간에 걸쳐 고용에는 아무런 부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았다. 기존의 경제학 이론은 완전히 뒤집는 보고서를 낸 거야. 아니 근데 살짝 생각해봐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알바생에게 시급을 2,000원, 3,000원 올려준다. 그러면 그 사장님 입장에서 꽤 크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바라보는 제3자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갑자기 그렇게 2,000원, 3,000원 올려주면은 인건비가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은 그 종업원을 자르지 않을까? 그래서 가족이 대신 일을 그러면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족도 하루 이틀 하다 보면은 힘들어서 안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또 알바생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즉 2, 3천 원 올려준 것 자체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런 영국 경제학계의 보고서가 영국에서만 통용이 된 게 아니었나 봐요. 뭐냐면 전 세계 정책 당국자들이 최저임금을 다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대요. 독일에서는 지난해 최저임금을요 8.5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1,000원으로 올려버렸어요. 네. 일본 정부마저도 최저임금을 최소 3%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시민사회학계는 예전부터 최저임금 올려야 된다 많이 요구를 하고 있죠. 네. 특히 지난해부터는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활동도 벌이고 있어요. 뭐 미국에서 벌어졌던 15달러 운동이랑 거의 비슷한 거죠. 민주노총도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계 유지를 위해 최소 비용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월 209만 원 이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요. 네. 6,030원이거든요. 6,030원에서 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 몇 퍼센트가 오르냐면 66%. 당연히 재계에서는 거품 물고 난리를 치지. 거기다가 정치권에서도 최저임금 논의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 얘기해봤자 양쪽에서 다 두들겨 맞을 거니까 논의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또 총선이잖아. 총선이 다가오니까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정당에서 이제 최저임금 관련된 공약들을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예전부터 끊임없이 노동 문제를 제기해온 소수 정당도 있어요. 노동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나라도 노동당 있죠? 그쵸. 제가 아는 분 중에 당원이 있죠. 네. 아무튼 이 노동당에서는요. 공약을 이렇게 냈어요. 최저임금 시간당 만 원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 멋있죠? 정의당 같은 경우에서도 공약을 이렇게 냈대요. 최저시급 1만 원 시대를 2019년까지 만들겠다. 이런 정책을 내놨대요. 네. 또 제1야당인 더민주에서도 최저임금 얘기를 했겠죠. 2020년까지 연평균 13.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임금 인상을 해서 최저시급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반면에 국민의당은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공약을 명시하지는 않았는데 근로자 평균 소득의 50%까지 확대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어요. 뭐 어찌 보면 이게 더 현실적일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평균 소득의 50%? 이 평균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서 얘기가 또 많이 달라질 거 아니야. 네. 그냥 명확하게 만 원? 이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재미난 거는 우리나라의 보수를 대표하는 여당이 있잖아요. 새누리당도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내놓을 뻔했어요. 제가 왜 뻔이라고 했냐면 새누리당이 얼마 전 인터뷰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최대 9,000원까지 올리겠다. 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공약이나 보도자료는 안 나와 있지만 새누리당의 중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다 공약처럼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언론이 이걸 다 받았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새누리당도 영국의 보수당처럼 노동자들의 편에 서는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네. 그런데 새누리당의 공동경제정책본부장 조원동이란 분이 계시죠. 이분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공약에 대해서 최저임금이 9,000원까지 올라가는 효과를 내겠다는 거지. 9,000원까지 올리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올라가는 효과는 뭐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효과가 도대체 뭘까? 여기에 이 설명까지 붙였습니다. 인건비가 비싸지면 자영업 자체는 문을 닫아야 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져다가 무조건 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경제 생태계를 무시한 것이다. 이렇게 야당의 최저임금 공약까지 비판을 했어요. 아니 야당만 비판할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미국이나 영국까지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닐까? 최저임금 얘기만 나오면 정치권은 물론이고 재계가 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잖아요.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줄도살할 것이다. 뭐가 뭐 걱정한다고? 재계가 갑자기 영세 자영업자 걱정을 해. 또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주장도 하잖아요. 네. 물론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거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건 좀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재계에서 얘기하는 논리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잖아요. 일단 재계에서 얘기하는 논리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영세 자영업자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왜 골목 상권에서 그렇게 활개치고 다닐까요? 게다가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일반 가정에선 도저히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잖아.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곳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가게들일 텐데 최저임금으로 영세 자영업자들 가게에 가서 수입을 많이 올려줄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 문을 닫기도 전에 굶어 죽겠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미국과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요. 진짜 행동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최저임금 얘기만 나오면 일부 언론에서는 알바생과 영세 자영업자 간의 갈등을 조장하잖아. 알바생도 나쁜 놈, 영세 자영업자도 나쁜 놈. 네. 양비론을 들고 나오죠. 또 포퓰리즘이라고 아예 폄하시켜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부 보수 언론들의 논리에 놀아났다가는
아까 새누리당처럼 공약으로 내놓는다고 해놓고서 실컷 모든 언론이 받아쓰게 해놓고 나중에는 아니 나는 올리겠다고 한 적이 없다. 올라가는 효과만 내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선만 지나면 최저임금 논의는 우리나라에서 또 다시 사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있잖아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걸 기다린다. 이랬다가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이나 영국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영국처럼 시위해가지고 경찰이랑 싸워가지고 사람 죽고 이러면 안 되겠죠. 더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바로 총선에 나가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투표율이 높아져야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 단초가 바로 높은 투표율이겠죠.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오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딱 어울리는 동영상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혹시 박 PD는 영화 좋아하시니까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내 깡패 같은 애인. 이건 못 봤는데요. 못 보셨어요? 아무튼 내 깡패 같은 애인 저도 못 봤는데 유튜브에서는 이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대. 왜냐면 내 깡패 같은 애인 속에 박중훈이라는 배우가 등장하잖아요. 박중훈 아시죠? 그럼요. 박중훈이 여기서 명대사를 쏟아냈는데 이게 엄청나게 공유가 되고 있대요. 박중훈이 뭔 얘기를 했냐면 이 영화에서는 박중훈이 삼류 건달 이런 역할로 나와요. 네. 그런데 여기에 정유미란 배우가 나오죠. 이 정유미 씨는 이 영화상에서 취업 전선에서 매번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박중훈이 정유미 씨를 발견하고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아직도 노냐? 그러니까 정유미 씨는 노는 게 아니라요 이러면서 움츠러들면서 말할 수밖에 없잖아. 네. 그러니까 박중훈이 정유미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요새 취직하기 힘들다며? 그래도 우리나라 백수들은 너무 착하다. TV에 보니까 프랑스 백수 애들은 일자리 달라고 다 때려 부시더라. 우리나라 애들은 다 자기들 잘못인 줄 안다. 다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도 이렇게 얘기를 해. 영화에서요? 영화에서 영화 이야. 대사라는 거야. 이게 거의 10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그러고 박중훈 씨가 마지막 촌전살인 같은 멘트를 날려요. 취업이 안 돼도 내 탓이 아니니까 당당하게 살아라. 정유미 씨한테 이런 조언을 한다는 거예요. 어이구, 10년 전에 이런 해안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런 명대사가 있을 줄은 저도 유튜브를 보고 알았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프랑스 백수 애들처럼 때려 부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당당하게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우리가 이렇게 헬조선 같은 사회에서 청년 실업률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이런 사회에서 그냥 이게 다 내가 스펙이 모자라서 금수저를 못 물고 태어나서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특히나 취업이 되지 않는 거 이게 내 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진짜 행동을 해야 돼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투표를 통해서 반드시 이 사회가 잘못된 게 우리 젊은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기존의 기득권층 정부의 잘못이란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저희가 선거의 경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봤더니 20대 투표율이 가장 낮았잖아요. 이번에는 20대들이 좀 분발해 주시겠죠? 그렇죠.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한 조사를 보니까 60대 이상보다 20대의 투표 참여율이 더 높게 나타났어. 이례적이래요. 근데 이거는 진짜 여론조사였고 실제 투표율도 그렇게 이어질지는 좀 궁금해요. 근데 그 여론조사에서는 20대가 투표를 할 생각이 있다가 무려 84%.
저는 84% 나오면 우리도 공약 하나 내걸어야 되지 않을까? 어디 가서 춤을 춰야 되지 않을까? 아, 근데 걱정이 되는 게 진짜 생각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들으시는 애청자분들은 반드시 투표해서 84%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3일 기다려보죠. 본 팟캐스트의 저작권은 뉴스백에 있습니다.